조금 일찌감치 이 진주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삼장사비가 있는데요. 중재 김항 선생이 근래 세우셨더라고요. 쓰시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세미록은 사실 임진왜란 기록이긴 하지만은 이쪽 진주 쪽 성전투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관계는 없는데 거기 진주 삼장사비에 보니까 수탄공파는 아니고 그 위에 정무공파 쪽에 오숙, 그러니까 해주시 족보 최초 초간본 첫 족보를 오숙과 추탄 오윤겸이 같이 냈죠. 근데 거기 삼장사비에도 처음 삼장사를 기린 것이 이 오숙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조시하고 진주성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개 주제를 아주 잘 어레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미록에 대한 일기 자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주제들이다. 첫 번째 주제는 일반적인 일상사하고, 두 번째는 식생활, 또 일기 자료의 전존 양상, 또 정보 전달 체계, 또 질병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를 했는데, 거꾸로 밑에서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제, 세미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관련 정보 전달 양상에 대해서 이경동 선생이, 고려대 이경동 선생이, 김경태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세미록은 그 오이문이 임진왜란 과정에서 발발, 수복, 진주성 전투 및 광약 부석 과정에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 정보 전달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굉장한 사례적 가치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임진왜란사 연구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그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미록에 있는 공문서는 얼마만큼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그 자료는 오윤겸, 그러니까 오윤의 김진환, 김과기 등의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에 그 옆에 있는 그 지금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들이 어느 부분까지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세미록에만 수록되어 있는 문서도 있겠지만 반증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갖는 신뢰도는 얼마나 높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세미록에 오이문은 이런 자료를, 정보를 입수하고 기록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점도 궁금점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여기 그 세미록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직접 본인이 습득한 정보라기보다는 제3자에 의해서 취득한 정보죠. 그리고 그것이 세미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성은 수시로 그 전쟁 상황에 대한 오보나 과장 등을 수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이러한 점이 발생한 점은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성적 정보와 유통의 혼란상을 임진왜란이라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과연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수행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송강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발표문에 따르면 정철에 대한 송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그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서술돼 있죠. 그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이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다양한 관계를 통해 봤을 때 어쨌든 추탄 선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계학파의 이론으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고려해 본다면 그 단순히 이제 그 송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이 저자의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어떤 붕당 정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진주성 정토와 관련된 정보 착오입니다. 강화구석에 대한 발표문의 내용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명군이 강화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인식하고 아울러 명군은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할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에 대해 명군이 진주성을 도울 것이라는 정보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항중옥이 석방되었다는 정보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주성이 함락되었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인상을 주는데 이것이 정보 착오에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어느 부분까지가 실체적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판단 착오인지에 대해서도 자료적인 입장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미록뿐만 아니라 과연 세미록의 어떤 자료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빙 자료 혹은 그 시기에 서술되었던 다른 자료와의 비교 그리고 타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가지 질문이신데요. 세 번째 정철에 대한 평가 부분은 아마 논란하면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부족한 발표문임에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토론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본 문서에 가까운 형태의 문서들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쇠미록에는 우선 쇠미록에 실린 문서를 정리하고 원본 혹은 원본에 가까운 문서를 찾아서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찾았던 문서들과 비교해 보면 외교 문서 등에 실린 문서들을 보면 예를 들면 송홍창과의 대화라든지 명군의 장교였던 유황상, 원황 등의 문서를 보면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쭉 모아서 비교해 보면 이 작업도 어떤 의미가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증되는 사료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즉 이제 완전히 거짓으로 뭔가 만들어졌거나 조작된 사료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비대칭성 자체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자 한 건 그 비대칭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크지 않았을 것 같다. 위치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대칭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정보 형태가 문서를 통하거나 관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또 신뢰성을 좀 담보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대칭성은 또 여러 가지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는데 명군이 가진 정보와 조선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어떤 점이 과장된 것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런 양상의 비대칭성 다양한 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철에 대한 평가는 역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세미록에는 채찰사로서 잘 활동하고 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잘 내리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조실록 이런 데 보면 술만 마시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잘리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런 어떤 대비가 많이 되어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파성이 세미록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주성 같은 경우 2차 진주성 직전의 정보가 분명치 않았던 데서 기인하는 공통적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견해지만 강화교섭 시작 이후 명군은 교전을 금했고요. 명군이 일본군의 진주성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가까이 접근시키지 않았기에 정보가 얻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전투 직전에는 진주성을 일본군이 포위를 하면서 포위망 바깥에 있던 조선군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나 많은 정보들이 단시간에 몰려들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려웠으나 모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 이제 막 착종된 정보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그동안 세미록을 읽으면서 저 역시 양반 관료 피난 생활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의 전달이나 어떤 유통 방식에는
잘 주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보여서 좀 재미있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양반들의 정보 습득 양상을 일반화하기는 이런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교 대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근데 그 발표 최현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 어떤 비교가 되고 그러한 뭐 유통 공유 양상을 밝혀낼 수 있다면 또 한번 이야기 학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어떤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이문 자신이 이 벼슬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변에 항상 그 친척이나 뭐 아들이나 사위가 지방관이라든가 관료 조직에 어쨌든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조보라든가 또 여러 공문서들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반 사대부의 언저리라고 그럴까요? 그 언저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 기록해 두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뭐 아까 명군에 대한 정보는 이 관료들도 알기 어려운 굉장히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정보는 오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주 성전투 문제는 그거는 뭐 오류라기보다도 어떤 정보의 지체 현상이죠. 그런 문제들인 것 같고요. 아까 정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논란이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 예, 정철이 양호 채찰사였어요. 양호 귀양가 있다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자 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면이 되고 양호 채찰사를 했었는데 이 오윤겸이 그 채찰 부사에 막하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하는 자기가 지정을 해가지고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류를 쓰게 되죠. 근데 선조실록하고 너무나 다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조실록은 아주 당파적으로 쓰여진 이 동인들이 편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조 수정실록이 또 나오게 되죠. 뭐 간철 흉운이라고 그러나요? 이 우계나 정철에 대해서 아주 극악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논쟁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세미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오윤겸도 서인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또 사기 김장생하고 친하다고 그랬는데, 사기 김장생은 거의 대부분 정철의 집에서 거의 식객처럼 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부분부터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조선의 질병, 아까 발표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토론도 좀 재미있게 좀 해주시죠. 토론을 맡은 부산대학교의 김기왕입니다. 전종욱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들 또 보았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 조선의 유명한 의사들과의 만남을 잘 부각시켜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허임과의 만남 대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료 전문가하고 사대부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행연구에서도 좀 다뤄졌던 대목인데, 여기 과거에는 이게 이제 신분제에 따른 갈등, 신분의식에 따른 갈등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전종욱 교수님 발표에서는 이제 허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에 따른 상당한 이제 자신감, 이것을 또 부각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자를 다 어울려서 지금 현재는 의료인들의 어떤 전문가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이게 또 상황이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공급자와 의료 수요자 사이에 그런 지식 비대칭이 점점 소멸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과거에 이 조선 사대부들이 그 의료 전문가들과의 상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해서 그래서 당신은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 뭐 예를 들어 가나마이신이 처방이 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환자가 저 그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트라사이클린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오늘날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 조선시대에 사대부하고 의료 전문가는 이제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앞으로의 미래에서 좀 재조명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정욱 교수님이 그 발표에서 과거에 이제 오이문의 어떤 기록에서의 그 의학적인 내용을 부각시켰던 연구가 있긴 했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처방의 내용까지 잘 전달을 하고 그 의미를 다 짚어본 것이 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그 당시까지 조선 의학이 이제 금원 의학을 내재화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그 오이문의 기록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는 것까지 또 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정욱 교수님 발표에서 그 민간 의료의 다양한 측면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조선시대에 어떤 물리적인 방역의 형태를 어떻게 취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가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집안 외에서 집 바깥에서 격리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부각된 것도 눈길을 끄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던 그런 발표입니다. 꼭 답변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한마디 하시죠.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잘 짚어주셔서 토론문을 보고서 제가 좀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한두 가지 정도만 맨 처음에 이제 조선의 의사와 소위 이제 소비자 어떤 관계가 지금 우리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좀 색다른 점도 있고 또 우리 자체가 지금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 체제,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형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나라 의료도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조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위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기만 한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가 치료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나중에 스스로 자기 이빨을 자기가 뽑으면은 불법을 걸릴지도 모른다. 전문가한테 가서 맡겨야지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불법 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기환 교수님 이쪽 부분에 거의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뭐 과학기술, 의료의 발달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일기 자료를 보면서 이 환자의 주권, 환자의 의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것을 여기서 발굴하고 할 수 있었고 과연 이런 거는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의제로 한번 삼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제 내면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뽑아봤던 거고요. 그건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뭐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금원의학 이런 이야기는 이제 또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은 다른 여러 의서들을 놓고서 이렇게 파봐야 될 부분이고요. 민간 의학이 많이 이제 여기서 발굴이 되고 부각이 되었다는 건데, 몇 가지 뒤에 이제 실어놨는데 제가 발표에서는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감기 들면은 뜨뜻한 방에서 이불 덮고 땀을 빼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온돌방에 누가 감기가 있으니까 온돌방에 누워가지고 땀을 뺐는데 조금 좋았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것. 이 민간에서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죠. 건강에 대한 노하우들이 아주 이 사회의 어떤 사회 전체적 지식의 밑바닥으로 이렇게 녹아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강렬하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재도 뭐 그다지 의식적으로 다 부각이 돼서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음식을 하시는 전공하시는 주영아 교수님도 계시지만, 밥을 먹을 때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궁합이 되어가지고 이게 뒤탈이 없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거 꼭 부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냥 상식처럼 녹아 있는 것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객관화된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인식을 하게 된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격리하는 그런, 우선 집 안에서 격리를 했다가 좀 바깥에 했다가 아주 멀리 가는 이런 단계도 지금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더 면밀하게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는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 것에 확장적인 의미까지도 다 저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만, 더 많은 부분을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발표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역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첫 번째 질문인 허임과 오임문이 만났을 때, 치료해준 의사가 쌍놈인데 자기한테 좀 건방지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사실 이때뿐만 아니고 이 양반 사대부들이, 아래 사람들이 말이에요, 공손치 않거나 그러면은 지금 전쟁 중이 아니고 또 허임같이 또 명의가 아니었으면 아마 곤장 몇 대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감히 맞상대하면서 얘기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역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칭의 문제, 이 신분 간의 칭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는요. 그 다음에 거꾸로 세 번째, 일기 자료에 대해서 경상대학교에 계신 이미진 선생님. 소개받은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본 발표문은 임난일기 자료 현황과 자료들의 전승 보존 양상에 주목한 글입니다. 저희 평소 연구는 전쟁과 일기라는 키워드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서 본 발표 내용에 대한 깊은 식견과 해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에도 토론을 맡게 되어 이 발표자 선생님은 귀한 발표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닐는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자료 현황 조사 분석과 관련한 평소 발표자 선생님의 주도 면밀한 연구 방법론을 직접 얻어볼 수 있었던 점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발표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들었던 후학으로서의 의문점과 개인 소회를 중심으로 감히 몇 마디만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 선생님께서 아까 발표하시면서 언급을 해 주셔서요. 일단 준비된 토론 요지는 읽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애초 계획하신 주제는 이 다양한 기록자의 시선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된 전쟁 모습 등으로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난일기 전전 양성으로 주제를 전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혹 애초에 기획했던 주제로 집필하시는 데에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계획하셨던 주제라면 이 해당 장면이 기록자의 시선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에 따른 기록자의 이 문학적 표현이나 글쓰기 방식과 연동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만 이 오늘 발표하신 주제는 문헌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연구 방향이 크게 전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 처음 생각하신 주제로 집필을 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관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쟁일기 작성자의 기록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여타일기와는 달리 이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어진 전쟁일기는 기록자 역시 후대 보존될 가망이 희박하다라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이 존망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특정 독자를 상정하면서까지 굳이 기록을 강행했던 그 근본적인 집필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른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조금 많아졌는데요. 그 조영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중에 뭐 비일상도 길어지면 일상처럼 여겨졌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 기록자의 신분이나 체험 범위에 따라서 또 그 기록 의식도 분명히 달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어쨌거나 그럼에도 이 일기를 썼다라는 거는 글을 아는 시작층이었으니까 분명히 기록 의식이 없지 않았을 듯합니다. 물론 기록자 간 개인차가 분명 존재할 듯합니다만 이 전시라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 공개를 전제로 기록한 여타 생활 일기와는 조금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제 사소한 견해를 적어봤는데 좀 제일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이 3장 말미에서 근대에 간행된 실기류 문집에 수록된 일기의 경우는 기록자의 원 기록과 후손들의 보충 기록의 경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후손들의 보충 기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컨대 초고본하고 이 문집으로 간행된 그 간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혹은 이제 뭐 친필본하고 전사본이 모두 존재하거나, 아니면 뭐 또 뭐 필체가 다르다면 그게 또 추기된 걸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외에 또 다른 검토 방식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한문학을 전공했고 일기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기를 사실 이제 문학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사실 대단히 어렵고 그 안에 있는 생활상이나 미시상을 또 접근하기에는 또 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접근의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그런 어떤 기록자의 어떤 입장에 따른 그런 시선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다양하게 묘사라는 말을 써서 전쟁의 모습을 썼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범이 되는 일기 자료들을 찾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좀 건드릴 만한 일기 자료들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되었고, 세미록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분야로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진왜란 일기 자료 현황과 우리 이제 전승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좀 한계인데, 이제 기록 의식 좀 집단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기 자료는 어쩔 수 없이 그 개인의 어떤 그 기록적 성향 또는 어떤 개성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개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룡의 진비록이 그렇듯이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특수한 이 전쟁이라는 경험을 후대에 경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 시절 이제 그런 어떤 의지로 또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일기 현황을 조사하면서 특히 이제 후손들이 간행을 많이 한 실기류 문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선조들의 공적을 조금은 이제 과대 포장할 수 있는 측면을까지 포함해서 그런 어떤 그 공적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현창하기 위한 그런 일기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2장 2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수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3장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이 근대에 간행된 실기류 문집, 이거는 이제 그 일일이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결락이 되어 있는 건 결락이라고 되어 있고, 자신들이 보충해서 더 다른 부분은 보충한다라는 주석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기를 문집이기 때문에 이제 사료적 가치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매우 아주 소략해서 좀 연구 대상이 되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후손들이 어떤 부분을 이제 더 일종의 저는 욕망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경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전치원의 임계별로 같은 경우에 일기가 조금 남아 있고 이미 그 시기에 나와 있는 다른 이제 사료들에서 이 관련되는 이 선조의 행적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후손들이 편집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일기라는 명목으로 문집에 싣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바쁘게 보내줬는데도 꼼꼼하게 읽어줘서 이제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제가 그 쇠미록의 그 텍스트 자료의 어떤 그 사료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2년 전에 여기 그 진주박물관에서 쇠미록 완강 기념으로 해가지고 학회를 할 때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쇠미록 자체 그 책갈피에 앞뒤에 쓰여 있는 것이 전사를 했다고 해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쇠미록이 이 오이문의 친필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거 보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1908년에서 10년 사이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해주 종친회에서 이걸 간행하려고 종친회 할 때 가지고 가서 일부 베끼기도 하고 근데 그 후손 중에서 우리 이 선조의 친필인데 이건 기념으로 꼭 가지고 싶다 한 부분을 일부 발췌해가지고 뜯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그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고 대신 깔끔하게 써 넣었어요. 보완을 해 넣었는데 그 장수가 몇 장이 안 되죠. 그래서 다행히 안심을 했습니다. 오이문의 친필인 걸로 확인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리고 또 문화재연구소에서 한 5년 전부터 4, 5년 동안 일기자료에 대한 필사본 일기자료에 대한 청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과물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도 2년 전인가 종합학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일기자료들을 무조건 다 일기라고 그래가지고 다 일기의 그 어떤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인가 많은 자료들 제가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료청서를 오랫동안 간행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문화재연구소 그 작업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봤을 때 모든 자료를 다 뭐 일기만 됐으면 망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기 자료가 남아있는 형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하영희 선생님 그 토론 부분에다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1단계 이 일기 자료를 쓸 때 일기가 지금 남아있는 걸 볼 때 돌아다니면서 쓰거나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역병이 생기거나 또는 귀양 가거나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기를 평상시 물론 쓰기도 하지만은요 평상시 일기를 쓰기도 하지만은 보통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여행을 할 때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런 1차 필기 메모 자료들이 우리 역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귀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의 친필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막 그 초서로 메모로 남겨놓으면은 잘 읽기도 힘들죠. 대개 당시에는 역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역서에다가 날짜별로 메모 형식으로 일기를 남깁니다. 이 일기를 남겨가지고 그것을 뭐 한 해 지난 다음에 좀 한가할 때 그것들을 당사자가 본인이 정서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후손이 뭐 아들이나 손자라든가 제자들이 그 일기 자료를 정서를 해가지고 누구누구 일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1차 필기 메모 자료, 2단계는 본인이 정사한 것 또는 후대인이 정사한 것이 이것도 이제 필사본 자료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단계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나 초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전사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번째 단계로는 문집이나 잡기나 간행을 해서 남아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율곡이의 경연일기가 굉장히 그 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그렇지만은 경연일기를 보물로 지정을 못하죠. 그거는 율곡의 친필일기가 아니고 여러 차례 전사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일기 국학진흥원에서도 일기 자료 정리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자료 정리를 할 때 제가 이런 그 제시한 네 단계 이러한 그 일기 분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내 사적인 질문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를 했을 때 세미록, 그러니까 세미록의 가치가 1차 자료이기 때문에 1단계 자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이야기들과 또 방금 말씀해주신 김혜연 선생님, 이제 물론 이 논문을 쓰면서도 이제 논문도 읽었고 문화재 자료 조사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서지적인 것을 이제 지적하신 이런 것들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학진흥원에 있지만 이번에 제가 하면서 얻었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특히 이제 이런 역사학 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사료, 비판적 사료 활용,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기를 기존에 이제 그 현황을 조사할 때는 무조건 많이 망라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다 포괄하다 보니까 일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부분부터 사실들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일기의 범주로 포함시킬 것인가. 그때 바로 쓰지 않고 돌아와서 회고록 형식의 일기도 사실은 있고, 그거는 완전한 일기의 형태지만 뭐 예컨대 유배일기 같은 경우에 돌아와서 그때는 아마 메모가 남아 있었겠죠. 그렇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뭐 몇 달간을 그대로 다 기억에 오로지 의존해서 일기처럼 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회고에서 썼다라는 그런 문건들도 있고, 또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전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정의와 일기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이제 형태까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논의가 되고 조금 진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료적인 어떤 가치와 내용적 가치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번 공부를 하면서 방금 그 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들이 자료 정리에도 충분히 이제 그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보다 정말 그 형태적인 것을 분류하고 거기 안에서 다시 연구 활용의 가치를 다시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국학진흥원에 계시니까 일기 자료를 거의 망라해서 거기도 지금 거의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지사항으로 꼭 고려해서 그런 서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인 식생활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조영하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하경희 선생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끝나고 서윤희 선생님의 전시 해설이 너무 재밌어서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네, 자료집 81쪽에 있는 토론문을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음식은 한 민족의 정치나 경제, 전통, 풍토나 생활 양식과 정서 등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지역은 물론 한 개인의 특성을 잘 대변해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는 녹록지 않은데요. 음식물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입니다. 변폐되기 쉬워서 생명력이 짧고 또 가공품도 유통과 저장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 중에서 식생활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음식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생활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은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선대에 남겨진 문자의 기록이나 그림은 식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식생활 연구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 농서, 유서, 의서, 신문집, 고조리서, 일기, 기행문 등의 기록 자료와 풍속화나 유물이나 유적 등이 연구의 텍스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기 자료는
다른 자료에 비해서 기록의 사실성이 높아서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면서 또 현실성이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필자 자신이 처한 공간과 그 시간적, 부분적 관찰 기록일 수 있다는 제한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속의 식생활 기록은 한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선택하고 또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서 그가 속한 집단의 수많은 문화적인 상징과 규칙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식생활 관련 기록은 저자나 저술 연대 또 그 출처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량 있습니다. 이들 기록은 어의에 의해서는 식치의 실현을 꿈꾸면서 또 사대부는 실사구시나 이용 후생의 실학정신 또는 지극한 봉제사와 접빈객의 염원으로 또 직접 조리를 했던 안주인들은 며느리와 딸들에게 집안의 솜씨를 물려주기 위한 정성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리서의 책들이 주방문이나 또는 역주방문, 주찬, 온주법, 또 침주법, 우음제방, 술 빚는 법 등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 가양주 제법이 중요한 저술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을 담그는 방법이나 식초를 만드는 방법, 또 조청을 고우고 설 맞는 채소나 과실을 갈무리해서 다른 계절을 대비하는 방법이 중요한 책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 조리서의 기록은 표제어별 조리 방법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소비된 형태를 온전히 유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기의 경우에 작성자의 집필 방식이나 경험의 강도 또 심리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생활에 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시대의 식생활의 특성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식생활 양식과 식품의 소비 형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영하 선생님은 이 기록들을 오이문이 거주한 지역에 따른 특색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중앙 집권적 물산의 유통 구조 속에서 그 논점에 고찰의 제한이 있으므로 전쟁과 피란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1592년 6월 장수에서의 피란 시절부터 1595년 3월 임천 시절까지 2년 10개월에 달하는 기간을 걸구 생활로 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이문은 다양한 루트로 식료품을 얻었는데 증, 송, 급, 대, 걸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주로 적은 양의 식재료를 가지고 많은 식솔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곡물은 주로 죽으로 조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양에 거주하며 농사 경험이 없던 오이문이 밀이나 보리, 조, 기장 같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1595년 4월부터 1601년 2월 한양에 돌아가기까지의 수렵이나 농사를 통한 자급 기간으로 고찰을 하셨습니다. 아쉬운 대로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수확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거나 말장이나 감장, 또 간장, 또 즙장, 막장 등의 다양한 장을 담그는 능동적인 이런 식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이문의 농사로 인한 소출은 1599년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강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수렵을 통한 꿩고기의 획득이나 웅장 요리와 같은 진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명절과 기일의 제사 음식을 살피셨습니다. 역시 전란 상황에 식재료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니 유학자의 애끓는 심정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조영하 선생님은 결론에서 외래 작물의 유입 이전으로 이들 작물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저음한 곡물 생산의 변화에 추이가 있고 또 당시의 만두와 면의 주 원료는 메밀이었고 그리고 전쟁과 피란의 환경에 관한 생활사의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향후의 연구에서 아마도 제가 저도
3년 전에 논문을 쓴 적은 있는데 지역별의 차이가 적기는 하지만 아마도 홍주나 인천과 강원도 평강은 위도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면밀한 아마 이런 고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살펴보면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식품조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몇 가지를 부연한다고 하면 먼저 세밀록은 조선시대 고조리서에 비해서 식품이나 조리된 음식의 실제 소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란시의 비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술을 마실 때 주한상이나 차례 음식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평강에서의 생활에서 비교적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일상 식사, 또 의례식, 제례 음식의 상차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 중기 어육류의 다양한 가공 형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육류뿐만이 아니라 그 부산물까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어육의 경우 이때는 주로 민물 생선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들을 가지고 염장이나 발효 방법을 통해서 포나 자반, 젓갈, 식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수로서 활용이 됩니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속절을 많이 지키는 이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에서의 중요한 세시 음식에 대한 문화들을 온전하지는 않지만 몇몇이 살펴볼 수 있고 이 유학자의 또 신경이 속절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선 중기 사회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 집안에 여인들이 없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한다든지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본인이나 또 아들만 콩죽을 먹었다든지 뭐 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까 전시에서는 그 웅장을 곰 발바닥 하나 남겨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의 계량 단위가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물론 조선 전반에 이 도량형의 기준들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호비라든지 되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부피의 단위라든지 수량의 단위, 화폐의 단위 등등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한자의 다양한 다른 책과의 표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복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한글로는 양복기라고 하고 대개의 다른 조리서들은 양이라고도 있고 장이라고 하는데 양복지라고 쓰고 있는데 이 세밀록에서는 다른 한자로 이렇게 그 복지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진주박물관에서 나온 그 구격한 이 부분에서는 양보식이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나 보아로 얘기하기 때문에 양복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수제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비 기록이 있으면 대개 칼제비 기록은 없는데 칼제비 기록이 있습니다. 이 칼제비 기록은 중기의 기록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도 칼제비라고 하는 거는 강원도에서 메밀을 주로 한 국수를 만드는 데서는 우리말로는 콧등치기 국수라고도 하고 뭐 칼국수 전에 수제비와 칼국수로 넘어가기 전 중간 정도에서 칼제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수제비도 있고 이 도제비, 칼제비가 같이 함께 나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조영관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둥글 단자가 아니고 이 불굴 단자를 쓰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백성들이 부르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많이 음차한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는 조선시대에 정립이 되었다고 하고 또 우리의 지금 식사의 예법도 유교적인 예법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식생활 연구는 고조리서의 간행이 증폭된 조선 후기 이후로 집중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는 고추 역시도
임진왜란 즈음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확한 유입 시기나 경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환경과 전후에 피폐해진 상황은 새로운 작물의 유입이나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존을 위한 조리 기구, 가공 기술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은 병자호란으로 16, 17세기 조선의 문화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미록은 그 중간에서 중요한 조선의 식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기록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없으신 거죠? 사실 이 생활사 자료가 원래 그렇습니다. 일상사나 미시사나 이런 거는 중요한 사실의 확정과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그 논쟁적인 주제가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마 진주 국립지방문화원에서 이렇게 이제 원역 구격본을 내면서 아마 전모를 이제 살필 수 있다는 점이 그전에 역사 쪽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전체를 다 담아내기가 한편의 논문에 다들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상 이제 욕심을 내서 전모를 조금 살피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한 번 읽어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엄청나게 엑셀 파일로 거의 수백 장에 가까운 파일을 정리했지만 결국 다시 정리하고 읽어보면은 그때가 시대예요. 그게 자료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은 이제 제가 하기 싫었던 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세미록을 설명하기는 또 약간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 그림을 그렸고요. 자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동의하고 도움이 되지만은 지역적 차이는 세시 명절을 셀 때 평강하고 서울과 충남이 좀 다른 그런 양상들을 오인문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그것은 정조 때 이옥이 합천 상가 경남 상가연에 기양을 가서 거기서 떡국을 안 먹는 걸 보고 놀랐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 지역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심에서 서울에서 유행했던 것이 어떻게 퍼져나간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멈춘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떤 사례를 가지고 조선 전체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이렇게 분야사 연구자들한테 많은 편인데 그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면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아마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의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조선, 일본, 그 다음에 명나라 군사 들까지 동북아의 어떤 큰 오래된 전쟁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 영향은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물질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구비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적어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치명유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특히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전설 설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물질의 어떤 변화는 결국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니까 세미록을 통해서는 그 변화 양상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오늘 허남희 선생이 오늘 기적을 뵀지만 제가 2년 전에 그 학교에 같이 가 있으면서 임진왜란에 대한 같이 공부할 때 제가 기어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10년 전에 일본의 가고시마 대학에 1년 가 있을 때도 도서관에 일본 쪽에 참전한 임진왜란을 기록한 자료들 일기가 아니고 전준 기록들도 많고요.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 너무 방대해서 일본인들도 묵독과 작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조금조금한 미세한 흔적들에서 가령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미록 자체에서는 변화를 보기보다는 아마 그 조선 중기에 서울
충청도 요 지역의 언저리에 어떠한 식생활의 양상들을 전란 중이지만은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뭐 저는 욕심을 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식재료, 요리, 식사 방식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오인문 선생이 남겨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음식과 요리, 식생활 모습을 한번 재현하는 단행본을 한번 준비해서 하여튼 집필해서 여러분을 다시 소개하면서 오늘 못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록을 가지고 식생활을 조명하는 그런 단행본을 낼 정도의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미록은 음식 식생활 자료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일기 텍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생존하기 바빴는데 뭐 맛이 어떻고 그런 맛이라든가 지역별 차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면은 이 국편에서 나온 그 남천일록이라고 하는 그거 잘 아시죠? 그거는 뭐 그 서울의 그 김치 담그는 법하고 지방에 담그는 법, 서울의 맛이 어떻고 담배 맛까지 지역별로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이 세미록은 정말 생존하기 바쁜데 물론 단편적인 사실들은 많이 제공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체계를 세우는 생존이 극단에 예. 그것을 그냥 의미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남천하 시기가 달라서 예. 조선 전중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 완전히 변별이 되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용어 제가 이 그 세미록 그 진주박물관에서 간행할 때 교열자로 뒷부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교열 지침을 전주대학교 그 용역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침을 줬는데 거의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명이나 인명이나 또 물명 같은 거는 가능한 한 거기에서 쓴 그대로 하고 해야 되죠. 그거를 요즘 말로 번역해 버리면은 그게 예를 들면 후리 썩을 후자에다가 배이자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썩은 배를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 썩은 배를 선물로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후리를 썩은 배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은요. 예, 여기에 지금 단위 문제나 이런 거 그래서 물론 전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그 번역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본을 대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인명, 지명, 물명, 그 고유명사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는 굉장히 그 번역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게 물론 그 전에 문중에서 나온 그 세미록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은 또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첫 번째 발표문의 토론자인데요. 그 토론문을 제 몇 페이지인가요? 거기에다가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미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생활사 자료고 미시사 자료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엮어내서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논점을 만들어 가지고 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한다기보다는 사실 토론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은 하영희 선생님이 정리하신 거, 세 가지 가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거, 경제생활에 관한 거 이런 거를 그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질문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597년에 소출이 이제 말하자면 경영을 해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46석, 98년에는 63석, 거의 50% 생산이 향상이 되죠. 소득이. 그다음에 99년에는 거의 2배, 87석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을 때 3, 40석이면은 그 식구의 생존이 가능한데 거의 2배쯤 남은 이거 가지고는 뭘 했는지 그런 기록은 안 나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은
먹고 남으면은 그 잉여 생산물 가지고 예를 들면은 토지를 더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노비를 더 구입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 선생님 글에서 좀 논쟁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한 군데 있는데 뭔가 하면은 오이문의 세미록 기록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말이 없다. 짓눌린 유학자가 아니라 관념에 짓눌린 유학자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현실적 생활인이었다든가 전란이라는 불안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신분을 넘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인간애를 보여줬다. 인간애를 보여줬는데 노비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근데 괘씸한 노비도 있었죠. 근데 아까 자기 집에 치료하러 온 허임에 대해서는 저 자식이 건방지단 말이야. 신분이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일기 자료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쓰는 일기들이 많이 있죠. 뭐 미암 일기도 그렇고 묵제 일기도 그렇고 아주 그런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인데 여기에서 하 선생님은 조금 나가셨어요. 병자호란 이후에 춘추 대의 사상이 확립되고 나서 조선 사회의 유교 이데올로기가 확립되었고 그것이 당쟁의 격화와 함께 개인의 사회를 옥죄었을 것이라는 느낌이니까 뭐 이거 비판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실증적인 구체적인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세미록의 의문점이 이게 도량형입니다. 도량형. 세미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곡식을 여러 마를 관하에서 가져왔는데 2, 3일 있으면은 또 다 떨어져요. 양식이 없어서 뭐 굶는다는 말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도량형이 다른 거죠. 이 당시 오이문 당시의 도량형하고 후기의 도량형하고 현대의 도량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과연 당시에 한 마리 한 대가 어느 정도 됐는가 그거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잘 적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이문 자신이 말했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도 짓고 관아에서도 가져오고 이랬지만은 계속 그냥 식량 사정이 배를 곪고 하는데 그건 전쟁기라서 나중에 병일대란 때 다시 일본이 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조선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엄청나게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피난을 많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가 농사도 짓고 가나에서 가져오고 하는데 그게 워낙 이게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먹여 살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비축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이문이 데리고 먹이는 식솔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뭐 오면 그냥 안 보내. 술 한 잔을 먹인다든지 뭐 물에 만밥이라도 먹여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많이 끌어요. 그래서 오이문 직접 자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화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한다고 해서 그 신분 자체를 타파한다든지 신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이문은 굉장히 철저한 신분 차별주의자예요. 평강에 가서 살 때 지역 주민들이 무슨 제삿날 뭐 이렇게 재개하지 않고 그냥 뭐 함부로 놀고 하는 그런 거 보고 역시 상민이니까 가소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신분이 낮은 사람도 같이 더불어 놀고 하지만은 그걸 자체로 신분을 타파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거는 말을 하면 굉장히 이야기에 좀 긴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가 다른 거를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쉐미록을 이제 원본을 쭉 한번 세심하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원본을 살펴본 이유가 지난번 박물관에서 한 학술에 의해서 이성임 씨가 뭐 쉐미록의 어떤 자료적인 이게 문제 제기한 걸 이성임 씨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쉐미록을 쭉 봤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이문의 글씨고, 글씨가 굉장히 좋아요. 글씨가 좋고, 다른 사람이 쓴 글씨는 확연히 표시가, 서툰 글씨들 확연 표시가 나요. 그걸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글씨를 갖다가 어떻게 따라 써서 확연히 표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아까 이제 이거 일기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기 기록은 무슨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일기 기록을 그 사람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사람이 바로 직접 썼느냐, 설사 그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일기라는 게 현장성과 적응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오늘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 오늘 그 사건이든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잠자고 나서 다음날 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게 본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날 쓴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현장성과 적응성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본인이 쓰지 않은 모든 일기는 사실은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2000년 전 이야기인데, 통영에서 임난 학술회의를 하는데, 저쪽에 화왕산성 동고록이라고 있어요. 화왕산성 동고록이라고 저쪽에 창녕에 있는 화왕산성에 저쪽에 일본의 가토 비오마사가 그쪽으로 쳐들어왔는데, 화왕산성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합체해가지고 가토 비오마사를 무찔렀다,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쫙 길게 그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거기 있는 원래 거기에서 와가지고 하왕산성에서 왜군에 대해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왕산성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은 10몇 명에 불과하다. 이 1000명에 가면 전부 다 후에 끌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학술 발표장에 한복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하더라고. 근데 제일 병폐가 충과 효입니다. 충과 효입니다. 이게 충이라는 이름하에, 효라는 이름하에 그런 저질러지는 여러 가지 이 위조, 비열한 악행들,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는 역사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정말 참지 못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욕을 막 얻어먹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써 화왕산성 동고록 같은 거를 우리가 일기자료라고 하진 않죠. 그거는 거의 반쯤 지어진. 실기 이야기 나오는데, 실기에 대한 글도 향해 썼는데, 조선 사대부 사회가 망가진 게 정조 이후에 19세기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사회라는 게 이렇게 좋건 나쁘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리가 있고 통제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깨지고 통제력이 없어지면은 이제 온갖 그런 혼란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게 실기의 등장이에요. 실기류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 신분 질서가 깨지고 사회가 이제 기존 질서가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그 어디서 찾아내고 날조해내고 해서 실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내 기억으로 그게 한 제가 찾아낸 것만 해도 한 100 몇십 종이 되지 싶은데 그런 거를 가치도 없고 아무 그 의미도 없는 거죠. 그게 누구나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실기 문제도 또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예, 그 논쟁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뭐 어쨌든 1단계로 다 토론은 한 바퀴 돌았는데요.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이 플로어에서도 문중에서 예. 우리 세미로에 관한 연구와 전시회와 또 번역과 여러 가지를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최영찬 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께 무한한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8년도 서울중앙박물관에서 제1차 발표가 있을 때 주제 발표를 하여 주신 국사편찬위원장 장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미록을 극찬하시더라. 세계에서 이걸 알려줬다 하면은 영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최 관장님한테 우리 세미록을 이제만 훌륭하다는 것은 다 주제가 발표자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그거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물이 5종류 있다 했는데 그 중에 평가를 한다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평가하신다면은 세미록하고 비교가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높게 평가하고 극찬하시길래 한번 여쭤보고 난중일기와 마찬가지로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하시고요. 그 보물 임난기록 5종 보물 중에서는 역시 최고죠. 세미록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시도 봤습니다만은 이 기록 자료를 전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주 알기 쉽게 아주 잘 하셔가지고 최경찬 관장님 또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문제라든가 또 그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최영찬 관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은 다 끝났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